이상한 알베르게 원. 두 번째 날. 생장 피에드 포르 론세스바에스 1. 이상한 답을 받다. 나는 복도에서 울리는 분주한 발걸음 소리에 잠이 깼다. 어제의 피곤함으로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묵직했다. 세수하고 주섬주섬 짐을 챙겨 체크아웃하러 데스크로 갔다. 어제 저녁에는 없던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질문을 내신 분은 데스크로 문의하세요. 아, 맞아. 나는 안내문을 보자 그제야 질문을 적어냈다는 게 생각났다. 알베르게 주인에게 어제 저녁 질문을 넣었다고 말했다. 주인은 내 이름을 확인한 후 데스크 뒤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주인이 방에서 나와 내 이름이 적힌 붉은색의 편지 봉투를 건네주었다. 아마도 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 듯 싶었다. 당신이 직접 답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전달만 할 뿐이에요. 나는 묘하게 두근거렸다. 두꺼운 질감의 편지 봉투 안에는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것들이 들어있을 것만 같았다. 거실로 가서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어제 저녁에 적은 종이 카드와 답변지가 함께 들어있었다. 생각보다 긴 답변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무척 놀랐다. 포춘 쿠키처럼 짧은 답변일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What is your question? 순례길 첫날, 일행과 함께 피레네를 지나다가 알베르게의 중요한 물건을 깜빡 두고 온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날은 춥고 눈마저 내려서 자칫하면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저는 알베르게에 두고 온 물건을 다시 찾으러 가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답변을 열어본 나는 예상치 못한 첫마디에 깜짝 놀랐다. Answer.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뜻대로 되던가요? 길을 잃기 전 찝찝함이나 이상한 기분이 들지는 않았나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잠시 멈추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보았나요? 아니면 그 느낌을 무시했나요? 만약 무시하고 지나쳤다면 분명 덜컥하고 더 큰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찝찝한 기분이 들 때 하느님은 한 번의 신호를 준 것이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다시 덜컥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정말 크게 철렁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시그널을 느꼈을 때 일단은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 뒤 잠시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느님은 당신에게 다시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다고 했죠? 죽을 뻔한 것은 다행이 아니라 하느님이 보내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앞에서 준 3번의 시그널에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무언가 점검하지 않으면서 계속한다면 최후의 경고로 죽음 직전의 상황으로 이끕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무슨 일이든 급하게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급하다는 생각이 인간의 감각을 무디게 해서 하느님이 보내는 시그널을 잘 감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의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의 여정에서는 하느님이 보내는 시그널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알베르게의 주소는 뒷면에 있습니다. 답변지를 다 읽어본 나는
누군가에게 비밀을 들킨 것 같아서 속이 뜨끔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덜컥했던 순간을. 게다가 하느님이 시그널을 준다는 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돌이켜보니 첫 번째 작은 불안감이 느껴졌던 갈림길에서도 몇 시간째 화살표를 보지 못한 것을 알고 두 번째 불안감이 올라왔을 때도 세 번째 눈보라 속에서 예전 트라우마가 떠오르며 두려움에 떨었을 때도 매번 가면 안 된다는 직감은 왔었다. 하지만 나는 그걸 무시하고 그때까지 걸어온 것이 아까워서 되돌아가지 못했고, 나중에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산에서 조난을 당할 것 같았기에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니,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불안했지만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게 하느님의 시그널이었다니 참으로 놀라운 답변이었다. 그렇다면 그 순간 나타난 지프차도 하느님의 안배였을까? 그때는 길 위에서 방향을 분간할 수가 없어 내 직감만 믿고 걷고 있었는데 그 지프차가 와서 나를 구해주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지프차 기사에게 엄청난 호통을 듣기는 했지만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어떤 위험한 상황을 겪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느님은 좀 더 친절하면 안 되나? 그렇게 시그널만 주고 세세히 알려주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안다고? 나는 딱히 신을 믿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얄미운 방식에 하느님에게 조금의 원망이 올라왔다. 툴툴거리며 답변을 읽다 보니 잊고 있었던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예전에도 이런 불안감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이러한 불안감을 마주하기가 조금은 두려웠다. 게다가 이상한 느낌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 그 불안감을 애써 외면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다. 아버지가 투자한다고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의 의지로 와튼 스쿨을 그만두고 뉴욕 필름 스쿨에 다닐 때였다.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 당시 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지 않아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버지는 친환경 사업 쪽으로 진출해 보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던 제조업은 앞으로의 시장성으로 보았을 때 인건비와 환경 문제 등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고 계셨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에 대한 내 의견을 물어보셨다. 그런데 친환경 사업은 내가 잘 아는 분야도 아니었고 왠지 여기에 내 의견을 내면 꼼짝없이 아버지의 사업에 묶일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조금 퉁명스럽게 답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영화쟁이라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불안감이 살짝 올라왔다. 아버지에게는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그즈음 친환경 사업에 대한 바람이 불며 사기꾼들도 덩달아 기승을 부린다는 한국 기사를 종종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로 새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한 번씩 아버지가 전화로 알려주셨고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불안감도 조금씩 커졌다. 하지만 기사에서 보았던 내용을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불안해하실 수도 있고 또 괜히 잘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 사업에 내가 입을 대어 초를 치는 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고민했지만 결국은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내가 영화를 접고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져 매우 부담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갑자기 가슴이 덜컹하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한참 졸업작품을 준비하고 있을 때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졸업식이 끝난 다음 날 한국에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오빠, 나 수경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동생이 울먹이며 다급한 목소리로 나에게 전화를 했다. 나는 동생을 진정시키며 무슨 일인지를 물었다. 수경아, 진정해. 무슨 일인데 그래?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뭐? 아버지 사업에 큰일이 났나 봐. 무슨 일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어. 그런데 최 실장님도 사라지고 빨리 한국으로 들어와, 오빠. 나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항상 건강한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니. 게다가 사업에도 문제가 생겼다니. 설마 그 친환경 사업과 관련된 건 아니겠지?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머릿속을 휘감아오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상들을 애써 뿌리치며 급히 짐을 챙겨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4시간이라는 비행시간이 마치 14년같이 느껴졌다. 한국에 돌아와 보니 동생이 말한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고 회사는 부도가 나 있었다. 아버지가 진행하시던 친환경 사업은 사기꾼들의 작업이었다. 아버지는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냈고 사기꾼들은 그 돈까지 들고 튀었다. 결국 아버지는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했고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다. 어머니도 가정에만 충실하셨던 터라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다. 처음에 불안감을 느꼈을 때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야 하는 건데 나는 후회가 밀려들었지만 이미 때가 늦어버렸다.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나는 부도가 난 아버지의 회사를 수습했고 우리 가족은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나는 강남 집을 정리하고 나오면서 대문을 나서기 전 다시 한번 집을 돌아보았다. 너른 정원을 가득 메운 푸른 잔디와 그 위에 서 있는 키 큰 소나무를 바라보았다. 이 집은 평화롭던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그때 생각이 떠오르니 머리가 아파졌다. 휴, 왜 갑자기 그때 일이 생각나는 거지? 생각해보니 나에게 항상 무슨 일이 터지기 전에 불안감이라는 전조가 있었다. 나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짜릿한 전기가 온몸을 강타하는 듯 전율이 일었다. 머리가 멍해졌다. 예전부터 다 알려주고 있었다니.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거라니. 나는 다시 한번 답변지를 읽어내려갔다. 야속하면서도 벅찬 감정을 추스르고 데스크에 있는 알베르게 주인에게 다가가 물어보았다. 이 답변은 누가 해주시는 건가요? 눈이 벌개진 채 물어보는 나의 물음에 주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궁금하시면 그것을 다음에 질문해 보세요. 다음이라고 하시면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질문은 저희 알베르게에서 투숙한 사람에 한해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더 있다면 답변지 뒷면에 적혀 있는 알베르게로 가셔야 합니다. 답변지 뒷면? 아까 보았던 그것을 말하는 건가? 주인의 말을 듣고 답변지 뒷면을 보니 다음 질문 알베르게는 푸엔테 라 레이나에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위치를 확인했다. 푸엔테 라 레이나라. 앞으로 4일을 더 가야 하네. 4일이나 더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갑갑해졌다. 하지만 규칙이 그렇다고 하니 별 수 없었다. 나는 답변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후 가방 안에 넣었다.
그리고 지도 앱에 알베르게의 주소를 저장하고는 아쉬운 발걸음을 떼었다. 얼마 후 오르막이 시작되었다. 후, 이제부터 진짜 피레네구나. 머릿속에는 푸엔테 라 레이나에 있는 다음 알베르게의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나는 일단 카메라를 꺼내 들어 본업에 충실하기로 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헤이 수연, 촬영하나 봐요. 자리가 비어서 새벽같이 출발한 줄 알았어요. 룸메이트였던 마르코였다. 그가 곤히 자고 있기에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나왔는데 다시 만났다. 체크아웃하면서 데스크에서 받은 답변지를 보느라 조금 늦었어요. 나도 받았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뭐 그냥 나는 미처 감정을 다 정리하지 못했기에 마르코의 말에 반갑게 답할 수 없었다. 나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냥요. 별로 재미없었나 보네요. 내가 받은 건 매우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다음 질문 알베르게로 택시를 타고 가보려고 해요. 혹시 또 알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베르게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순례길에 여러 번 왔지만 매번 비슷했는데 이번에는 좀 재미있는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수연, 다음에 또 만나요. 부엔 까미노, 부엔 까미노. 마르코의 얼굴엔 흥미로움이 가득 묻어났다. 받은 답이 그렇게 좋았나? 나는 머릿속이 더 혼란스러운데. 나는 멀어지는 마르코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이 더 많아졌다. 하지만 이내 도리지를 치며 상념을 털어냈다. 그리고 산을 넘는 과정을 촬영하기 위해 어깨에 고프로를 부착한 뒤 녹화 버튼을 눌렀다. 나는 피레네를 향하는 순례자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진짜 피레네를 넘는구나. 다시 론세스 바이스를 향하다. 스페인 국경을 지날 때쯤 갑자기 눈보라가 심해져서 길이 약간 헷갈렸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일행들이 있어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그들 덕분에 발이 푹푹 빠지는 눈 덮인 길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 피레네에서 눈보라를 이틀 연속으로 겪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쯤 되면 기상이변이 아니라 그냥 이런 날씨가 일상인 거 아닌가? 피레네는 올라가는 길보다 내려가는 길이 더욱 가팔랐다. 경사도 가파른 데다가 신발에 달라붙는 눈 때문에 발이 무거워서 걸음을 옮기기가 힘들 정도였다. 자자, 다들 조심해서 걸어가요. 눈보라에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앞사람이 밟은 곳을 밟으면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에드가가 선두에서 우리를 독려했다. 나는 산악인인 그를 생장행 기차 안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이번 순례길이 세 번째라고 했다. 그와 함께 피레네를 넘는 건 우리에게 행운이었다. 에드가는 피레네를 넘으면서 힘들어하는 일행들에게 뚜르드 몽블랑을 갔을 때 자신이 겪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 뚜르드 몽블랑은 프랑스의 샤모니 몽블랑에서 출발하여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한 바퀴 도는 250km의 산악 도보 코스였다. 하루 7, 8시간씩 14일을 꼬박 걸어야만 완주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피레네 산을 넘는 동안 그칠 줄을 몰랐고 덕분에 일행들은 힘든 와중에도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은 그렇게 장장 10시간을 걸은 끝에 피레네를 넘어 드디어 론세스 바이스에 도착했다. 피레네를 넘고 보니 에드가의 이야기와 동료가 없었다면 피레네를 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았다. 이런 게 바로 베테랑 산악인이 가지고 있는 산행 방법인 걸까? 나는 힘들지 않도록 일행들을 배려해준 에드가가 고마웠다. 피레네를 넘어 스페인 마을인 론세스 바이스에 들어서자
프랑스 생장과는 다른 양식의 건물들이 우리를 맞이했다. 산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시대가 다른 건물들을 만나게 되니 유럽의 다양한 건축 문화가 더욱 실감이 났다. 내가 마을 입구에서 촬영을 시작하자 일행 중에 한 명이 피곤한 듯 말했다. 수연, 뭐 하고 있어요? 안 힘들어요? 빨리 알베르게를 찾아서 쉬자고요. 나는 정말 더는 못 걷겠어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생각 같아서는 길 위에서라도 자고 싶지만 촬영을 해야만 해요. 제가 온 목적이 바로 이것이니까요. 역시 방송국 PD라서 다르네요. 피레네를 넘어올 때는 그토록 힘들어 하더니 마을에 오니까 쉬지도 않고 촬영하네요. 그래도 오늘은 힘들었으니 그냥 알베르게로 가는 게 어때요? 조금 쉬고 촬영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네, 금방 갈게요. 그의 말대로 쉬었다가 나와서 다시 촬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나는 깊은 세월의 흐름을 간직한 투박하고 육중해 보이는 건물만큼이나 무거워진 발을 옮겨 일행들과 함께 알베르게로 향했다. 그 와중에도 에드가는 일행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 알베르게는 말이지 옛 성당을 개조해서 만든 곳이야.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공립 알베르게 치고는 상당히 깨끗한 편이야. 베드버그도 없다고 하던데. 그래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라 혹시 모르지. 지금은 어떨지. 하하. 그리고 여기는 에드가의 이야기는 데스크에 도착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심지어 데스크 직원이 순례자 여권에 세요를 찍어줄 때까지도. 나는 데스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체크인을 하고 취침 공간이 있는 2층으로 이동했다. 침대로 가득한 취침 공간은 마치 커다란 간당에 2층 침대를 채워 넣은 것 같았다. 나와 산을 함께 넘어온 일행들은 각자 빈 침대를 찾아 흩어졌다. 운 좋게도 비어있는 아래층 침대를 찾았다. 침대 옆에 대충 짐을 내려놓고 털썩 앉았다. 물병을 꺼내 남은 물을 단번에 마시고 허리를 쭉 펴보았다. 아, 이제야 조금 살 것 같다. 그때 나는 생장 알베르게의 질문 카드가 떠올랐다. 여기도 질문 카드가 비치되어 있는지 궁금했다. 1층 데스크로 다시 내려가 질문 상자가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역시 질문 카드를 받으려면 답변지에 적혀있던 푸엔테라 레이나로 가야 하는 건가? 그러고 보니 생장의 알베르게를 나서며 택시를 타고 다음 질문 알베르게로 간다고 했던 마르코가 생각났다. 마르코는 거기에 잘 도착했으려나? 좀 궁금하긴 하네. 나는 마르코가 어떤 답을 받고 그렇게 흥분해서 달려갔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어차피 나의 일정으로는 앞으로 사흘 후에나 도착할 수 있는 곳이기에 괜한 미련은 접었다. 나는 침대로 돌아와 잔뜩 부어오른 다리를 주물렀다. 오늘은 또 다른 의미로 죽을 뻔했네. 아이고 다리야. 그때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막 도착한 순례자 무리가 들어오고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옆 침대에서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인사를 건넸다. 다리가 많이 아픈가 보군. 네, 피르네가 이렇게 힘든 코스인 줄 몰랐네요. 다들 처음엔 그렇지. 나는 할아버지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다 문득 의문이 들었다. 저 할아버지도 피레네를 넘어온 건가? 젊은 나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넘어오신 거지? 심지어 할아버지는 순례길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았다. 할아버지 말이 이어져 나의 궁금증은 잠시 뒤로 미루어 두었다. 조금 후에 성당에서 순례자를 위한 미사가 있을 예정인데 같이 한번 가볼 텐가? 순례자를 위한 미사요? 나는 갑자기 호기심이 일어났다. 몸이 무척 피곤했지만 순례길 속에서 만나는 카톨릭 미사는 멋진 한 컷이 될 수 있었기에 카메라를 급히 챙겨들고
할아버지를 따라 성당으로 갔다. 어렸을 때 친구를 따라 성당에 가 미사에 참석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스페인에서의 미사는 처음이었다. 성당 내부는 칙칙하고 오래된 듯한 외부와 다르게 높은 천장과 스테인드 글라스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나 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왔고 잠시 후 신부님이 들어오며 미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미사라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중간중간 세뇨라는 단어뿐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다. 나도 비슷하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 잠시 후 나도 모르게 한마디가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순례길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얼떨결에 혼잣말로 중얼거리다 고개를 들었다. 높은 곳에 위치한 성모 마리아상이 성당 안의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그때 한 수녀님이 내게로 다가와서 물었다.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수녀님은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다. 그 종이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순례자의 기도문이 적혀 있었다. 아마 한국인 순례자들이 많아서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다. 나는 흥미롭게 순례자의 기도문이 적힌 종이를 펼쳐보았다. 그 기도문에서 갈림길에서 인도자가 되어달라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기도문을 읽자 생장의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았던 답변이 생각났다. 인도자가 바로 하느님의 시그널을 말하는 걸까? 그와 함께 또 다른 물음이 떠올랐다. 과연 신은 있을까? 다음 질문 알베르게에서는 신은 존재하는가에 대해 질문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았다.